네,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이어서 이제 계약에 대한 내용 볼 텐데요. 보다가 만약에 뭐 궁금한 거 있거나 하시면 저한테 메일 주셔도 되고요. 아마 학원에서 밴드 만들 텐데 요 위에다 넣어놓을게요. 메일 주셔도 되니까요. 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근데 대신 저도 이제 그 생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아마 외근 하루 종일 하는 날은 그날은 못 보고 한테는 뭐 늦어도 2, 3일 내에는 확인하고 답변 드리니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보시면, 자, 우리가 지금 민법에 있어서 일반적인 계약 형태를 봤습니다. 제가 민법이라고 얘기를 했던 이유는요, 우리 민법 자체는 우리 그냥 일반인들 간의 거래를 다 민법에서 규율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평화로운 중고나라에다가 물건을 올렸어요. 나 이거 중고 팔고 싶어가지고 제 입던 옷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윤석이 입던 뭐 위에 상의 리미티드 에디션 해가지고 제가 막 포장해서 올렸어요. 살 사람 이랬더니 제가 사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가 이걸 5,000원에 팔겠다 올렸는데 저 사람이 저 5,000원에 살게요. 뭐죠? 나는 팔겠다, 얘는 사겠다. 대립되는 의사표시에 합치가 됐으면은 돈을 건네받고 물건을 건네면 계약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계약을 하기 위해 접수 장소로 갑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했더니 신도림역 2번 출구요. 갔어요. 가가지고 제가 돈을 받고 물건을 주면은 계약은 끝. 근데 만약에 제가 물건을 건넸어요. 건넸는데 얘가 저한테 5,000원을 줬는데 알고 보니까 위조 지폐예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사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 문제가 생긴 거죠. 또는 제가 옷을 줬는데 안에 여기 담배 구멍이 있었어요. 담배불 때문에 구멍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제대로 된 물건을 건네주지 못했죠. 저는 제대로 된 물건을 건네줘야 될 채무가 있었는데 그 채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못했죠. 이걸 갖다 채무 불이행. 그럼 채무 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되겠죠. 이것도 역시 민법 사인 간의 거래의 문제입니다. 제가 물론 처음부터 이걸 갖다 빵꾸난 거 알고 있었으면서 속이려고 갖고 갔다면 민법상 사기 뭐 이런 게 해당될 수는 있겠지만은 어쨌든 통상적으로 우리가 뭐 돈을 빌리고 받는 행위, 중고나라에서 서로 개인 간에 거래하는 행위, 이런 거래 행위들은 모두 계약에 해당이 되면서 관장하는 법률이 민법입니다. 민법. 그러다 보니까 제가 평화로운 중고나라에서 이거 5,000원에 사실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는 뭐다? 승낙의 의사표시가 없었으니까 민법에 따라서 거절로 봐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계약에서 보험을 합쳐버리면은요, 얘는 좀 다른 문제로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차이를 들어볼까요? 제가 물을 가서 500원 주고 사오는 거는요, 제가 매일매일 가서 500원 주고 그 물을 조금씩 잘라서 받아오는 게 아니라 한 번 500원 주고 무 받아오면은 끝! 그 무가 전혀 문제가 없고 제가 저녁에 무 잘라가지고 국 넣고 끓여서 먹어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럼 또 슈퍼 가가지고 물건을 사는 것도 뭐 맥주 하나 주세요 그러면은 돈 주고 맥주 받아가지고 마시면 끝이잖아요. 끝. 맥주에 문제가 없는 이상은. 즉 모든 계약은 사실 거의 대부분이 일회성이에요. 일회성이고 기간도 짧죠. 돈을 주고 물건을 건네받는 그 찰나의 순간이잖아요. 그걸로 모든 거래가 성사되는 거잖아요. 근데 보험은 뭐죠? 보험은 매달 보험료를 납입해야 되죠. 매달 보험료를 납입해야 되고 보험 기간이 어떻게 되죠? 20년 납, 100세 만기. 요즘에 뭐 종신이잖아요. 보험 기간이 깁니다. 일반 계약과는 달리 보험 기간도 길어요. 그리고 보통 물건 사러 갔을 때 제가 슈퍼 가가지고 맥주를 하나 사가지고 계산해 주시는 분한테 카드를 건넸더니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잠깐, 당신이 오늘 이 술을 마실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물어보면 또라이죠. 그거는. 그럼 관심 없죠. 그 사람은. 그냥 돈 주고 물건, 그러니까 돈 받고 물건 주면 끝. 이렇단 말이에요.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신분증 보자는 소리를 맨날 합니다. 저한테. 아무도 어이없어 하시는데, 희망사항이에요. 희망사항 죄송합니다. 근데 어쨌든, 자, 이 보험 계약은 보험회사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죠. 가입하겠다고 들어왔을 때. 왜 그렇죠? 일단 기간도 길고, 그리고 얘한테 얼마를 받아야 될지 보험료를 매겨야 되는데 얘의 공정가가 얼마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얘가 아침마다 각혈을 하는 애가 들어와가지고 보험 가입하겠다고 찾아왔는지
아니면은 얘가 완전 건강체에 막 무슨 뭐 유튜브에 나오는 마랑 TV 뭐 이런 애들처럼 완전 건강한 애들인지 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얘한테 붙잡아 놓고 물어봐야 되겠죠. 병원에 갔다 온 적 있어요? 3개월 동안 갔다 온 적 있어요? 1년 동안 재검사 받은 적 있어요? 5년 이내에 입원 치료 받은 적 있어요? 7일 이상 치료 받은 적 있어요? 물어봐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과정이 필요한 게 뭐다? 적정한 보험료를 매기기 위해서 필요해요. 근데 슈퍼에서 물건 사는 건 그렇지가 않죠. 네가 뭐 맥주를 마실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안 물어보죠. 즉 일반 계약과 보험 계약은 구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내가 돈을 주고 맥주를 사오는 거는 그냥 내가 그 맥주에 대한 가치를 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험 계약에서 돈을 낸 거는요. 내 위험도에 대한 보험료만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위험 단체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측정하는 거거든요. 즉 내가 내는 비용 안에는 내 개인에 대한 위험도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단체에 대한 위험도가 포함되어 있는 비용이죠. 그래서 일반 계약과 보험 계약은 내는 보험료를 측정하는 방법, 가입하는 모습, 보험 기간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는데 그걸 갖다가 일시적인 그리고 이런 고지의무라든가 이런 제도도 필요 없는 일반적인 사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 적용되는 민법을 갖다 끌어다 쓰기에는 성격이 다르다라는 거죠.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상법을 만들었어요, 처음에. 자, 이거 민법 제2편입니다, 보통. 2편에서 보통 계약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상법에서 상법 만들었죠. 왜? 사인 간의 거래, 이 사인이라 함은 보통 자연인 또는 법인을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보통 자연인을 얘기합니다. 자연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 이 중에서 1측이 상인인 경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평화로운 중고나라에서 신도림역 2번 출구 옷 하나 교환하고 5,000원 받는 거는 개인 간의 거래. 근데 만약에 제가 옷을 팔지만 개인이 아니라 그냥 어떤 개인 사업자를 내고 하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신도림역 2번 출구 나가가지고 내가 물건을 주고 돈을 받았다면 이거는 더 이상 개인 간의 거래의 범주에는 속하지만은 일측이 상인이기 때문에 상인인 경우에는 이제 선수와 개인의 거래로 바뀌는 겁니다. 그럼 나는 물건 파는 선수잖아요. 사는 사람은 개인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고 저는 얼마든지 개인을 농락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측이 상인일 경우 상인일 경우에는 민법이 아니라 상법으로 무대가 바뀝니다. 일측이 상인이면. 즉 주고받는 사람이 개인이면 관계가 없는데 한 사람이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이 되어버리면 상법으로 넘어와요. 넘어오는데 이 상법, 이 보험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거나 보험회사를 상대로 계약을 체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험회사는 뭐죠? 자연인입니까? 법인입니까? 법인입니다. 법인이에요. 그러면 이 주식회사라고 하는 법인을 상대로 내가 계약을 할 거면 당연히 상법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슈퍼 가서 상인 물건 사는 거 개인 근데 일시적 거래에 대해서 규율하는 상법을 모두 이 보험계약에 대해 적용할 수 없잖아요. 왜냐면 이 거래와 이 보험계약은 또 다르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일치익이 상인이니까 상법으로 넘어왔다가 상법 적용하려고 봤더니 상법상 계약과 보험계약이 또 너무나도 구분되는 특징이 있다 보니 상법에서 다시 얘를 만든 겁니다. 안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모든 거래에 대한 법률은 일반 개인 간의 법률은 민법을 적용했다가 근데 당사자 중에 일방이 상인이니? 그러면 상법. 그래. 상인이긴 상인인데 보험계약이야? 보험계약이랑 또 얘기가 다르지. 얘는 상법 안에 보험계약 편을 만들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이 보험계약에 대한 법률이고 상법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얘는 제4편에 있습니다. 보험계약편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때는요. 저도 입에 붙다 보니까 보험계약법 얘기를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법전에서 보험계약법 찾으면 없습니다. 보험계약법은 상법 제4편을 보험편을 갖다가 우리는
보험계약법이라고 합니다. 보험계약법. 아시겠죠? 그래서 보험계약법은 상법 제4편에 있는 보험편을 얘기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 바운드를 잡으시고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게 하나 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건 뭐냐면 일반법과 특별법이 있을 때는 특별법이 더 우선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뭐 특별하다는 의미니까 이게 더 우선하겠죠. 근데 이제 특별법이라고 해가지고 뭐 상법, 형법, 헌법, 민법 이것들은 특별법으로 하고 나머지 법들은 일반법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분이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고 그때 상황마다 이 특별법이라는 개념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일반적인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중고나라에서 서로 물건을 주고 5천 원을 받는 행위. 이거는 민법이 적용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 주고받는 사람 중에 한 명이 개인 사업자를 낸 상인이었어요. 그러면 이때는 상법이 적용되죠. 그럼 거래에 있어서는 민법이 아닌 상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형태에 있어서는 상법이 특별법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 그 거래 형태에 있어서 상법에서 규율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민법이 적용됩니다.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범위가 더 넓으니까. 이때는 상법이 특별법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보험계약으로 올라가면요. 보험계약은 일반 또 상행위라는 다른 특징이 있기 때문에 보험계약이 적용된다 그랬죠. 그러면은 얘는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얘 4편이 적용되잖아요. 그 상법 4편이 상법 다른 일반 편에 비해서 특별법이 되는 겁니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르면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상법 제4편이 먼저 적용이 되고 거기 없는 내용이 있으면 상법 적용하고 상법에도 내용이 없으면 민법 적용하고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공부할 때 법령에 있어서 보험계약법에서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표현했던 게 이런 문제들 때문입니다. 나중에 약관규제법도 한번은 보셔야 될 거고요. 민법도 한 번은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까지 아시게 되면 이 대략적인 내용을 좀 아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험계약과 관련돼서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계약의 이제 보험계약을 말씀드릴게요. 이제 보험계약. 물론 이제 일반 계약에 있어서도 공통적인 내용이긴 합니다. 첫 번째, 보험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요. 계약 성립을 요건이 있고요. 두 번째, 계약의 효력 발생 요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당사자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계약의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의사 표시가 있어야 돼요. 효력 발생 요건으로는 첫 번째, 일정한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능력에는 권리 능력, 그 다음에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돼요. 그래서 비진의 의사 표시, 통정, 허위 표시, 착오 있어야 되고, 세 번째,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가 아니어야 돼요. 아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자, 여기서 첫 번째, 이 계약이든 보험계약이든 얘가 성립을 하기 위한 요건으로는요. 당사자가 있어야 되고 계약의 목적이 있어야 되고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요. 이건 뭐냐면
올해 보험 계약의 당사자는 누굽니까? 앞으로 그 말 많이 나올 거거든요. 보험 계약의 당사자 또는 계약의 당사자. 아주 간단합니다. 돈 내는 사람, 돈 주는 사람. 이게 계약의 당사자입니다. 우리 보험 계약은 공짜 아니잖아요. 돈 내고 하는 거잖아요. 어떤 보험회사가 오늘부터 이윤석 씨의 위험을 우리가 무료로 담보해 드리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없죠. 돈 내고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에서는. 그럼 돈 내고 하는 거기 때문에 돈 내는 사람과 돈 주는 사람, 그다음에 당사자입니다. 이걸 조금 고급지게 표현하면은 돈 내는 사람을 누구라 그러죠? 그러면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 왜 계약자가 돈을 내죠? 자기 이름으로 계약하니까. 자기 이름으로 계약서 쓰잖아요. 내 이름으로 계약서 쓰면서 돈은 네가 내라고 하면 그 돈 내줄 사람 없겠죠. 그래서 돈 내는 사람이 계약자예요. 돈 주는 사람은요. 사고 발생하면 돈 주는 사람이잖아요. 보험회사. 보험회사가 돈 주는 거죠. 당사자는 무조건 계약자와 보험회사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공부하실 때 보험 설계사도 있고 보험 중개사도 있고 진사회도 있고 보험 대리점도 있고 여러 형태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보험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보험 계약의 관계자들입니다. 관계자. 관계자. 계약자 측 관계자와 보험자 측 관계자가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공부를 하실 겁니다. 어쨌든 당사자라 하면 얘네를 얘기하는 겁니다. 일단 계약이 성립이 되려면 당사자가 있어야 되겠죠. 한 명이 이윤석 씨가 혼자 앉아가지고 자 오늘부터 이윤석 씨 보험계약 체결할게. 내가 혼자 계약서 쓰고 내가 나한테 돈 주고 계약 체결돼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죠. 그래서 계약은 당사자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계약의 목적이 명확해야 됩니다. 명확해야 됩니다. 즉 보험계약은 뭐죠? 보험계약은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럼 내가 어떤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냥 보험계약 해놓고 이윤석 삶에 있어서 모든 위험 알 수가 없죠. 왜냐면 일단 보험료를 매길 수가 없죠. 내가 내일 당장 아프간으로 갈지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위험이 목적이 특정돼 있어야 되죠. 그래서 계약의 목적이 명확해야 되고 담보하고자 하는 계약의 목적이 적법해야 됩니다. 그리고 확정 가능해야 되죠. 이때 확정 가능이라는 소리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돈으로 산정이 가능해야 된다는 겁니다. 돈으로 산정이 가능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는 쉽게 말하면 내 마음의 소리를 밖으로 표출하는 겁니다. 의사표시.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라는 의사의 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상대방도 역시 승낙이라는 의사의 표시가 있어야지만이 이 세 가지가 만났을 때 모두 엔드가 돼가지고 계약이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요, 이렇게만 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계약이 성립했고 효력이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만약에 보험 영업을 하는 사람을 가정을 하고 가가지고 지나가다가 초등학생 1학년짜리 붙잡고 야, 일로 와봐. 야, 사탕 줄게. 여기다 사인만 하면 돼. 그래가지고 사탕 준다 그러니까 애들은 뭐예요? 사인만 해. 사인 받았어요. 했더니 와가지고 부모님 전화해서 누구 부모님 되시죠? 예. 했더니 아유 그 친구가 저를 찾아와서 계약을 체결했어요. 보험 계약을. 돈을 좀 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보험료를. 이렇게 얘기하면은 하자 없잖아요. 이 중에서는 하자 없잖아요. 그럼 계약이 성립됐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지가 않죠. 우리 예전에 혹시 그 국민학교 다니셨던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 학교하면은 맨날 한 번씩 오는 그 라디오 아저씨가 있었거든요. 그 아저씨 멘트가 아직도 기억나요. 라디오를 그 1,000원인가 그때 당시에 팔았었는데 팔면서 뭐 엄마 아빠 잘 때 이불 속에 넣어봐. 방구 소리도 들려. 그러면 애들 막 웃고 그랬었거든요. 그럼 그걸 막 이제 사가지고 돈 있는 애들은 그걸 사가지고 가가지고 엄마한테 맨날 직살나게 맞고 라디오 그거 한 하루 이틀 하면 안 돼요. 고장 나거든요. 또 병아리 파는 아저씨들 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그 애들한테 원래는 팔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원래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한테 팔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런 제한이 없죠. 여기서 끝내버린다면 그것도 계약으로 봐야 될 것이고 유효하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가가지고 야 500원짜리 봐. 이거 보여? 예. 이거 뭔지 알아? 모르겠는데요. 은화야 은화. 너 꺼내봐. 지폐 뭐 있어? 여기 10,000원짜리 쓸모없는 종이.
나 은화 줄게. 너 쓸모없는 종이 나한테 줘. 되잖아요. 충분히. 그래서 여기서 끝나서는 계약이 될 수가 없고요. 효력 발생 요건도 충족을 해야 돼요. 사실 이게 좀 중요하죠. 계약법에 있어서는 이게 가끔 시험 나오니까. 예. 성립이 됐으면 효력 발생 요건으로는요. 이런 요건들이 있는데 첫 번째,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권리 능력은 뭐냐면요. 제가 말씀드렸죠? 위험관리처럼 그냥 먼저 있었던 현상들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용어들 자체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더 쉽게 얘기하면 내가 누구한테 맞았어요. 맞았으면 제가 저 사람한테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할 수 있죠. 권리잖아요. 돈 내놔! 라고 이렇게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 권리는 언제 취득할 수 있죠? 이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능력, 이게 권리 능력이거든요. 언제 취득할 수 있습니까? 제가 사람 소리 들을 때, 그때 취득할 수 있죠. 사람 소리 들을 때. 제가 언제부터 사람입니까? 모체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나왔을 때. 그때부터 사람이죠. 응애 운다고 해가지고 옆 사람이 와가지고 깐난애기를 다치게 했다고 해가지고 깐난애기 손해배상 청구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손해배상 청구권은 당연히 취득하는 거죠. 사람이니까. 네. 그러니까 권리 능력은 말 그대로 그냥 태어났을 때부터 자동적으로 취득하는 거예요. 태어났을 때부터. 예. 그게 권리 능력입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이 문제가 되고 청구권. 상속권도 있죠.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우리 아들에게 내 전 재산을 물려주겠다. 그러면은 제가 권리 능력만 있으면 상속을 받아낼 수 있는 거죠. 상속받게 되는 거죠. 권리 능력입니다. 유증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권리 능력에 있어서 문제되는 게 태아. 모체로부터 완전히 짜잔 분리가 되면 사람이라고 보게 되는데요. 뱃속에 있을 때 또는 나오는 과정까지 있을 때는 태아예요. 태아. 모체로부터 완전히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태아일 경우에는 얘는 사람으로 볼까요? 안 볼까요? 얘는 안 봅니다. 사람으로. 안 봐요. 안 보기 때문에 여러분 교통사고, 임산부들 교통사고 나서 안에 태아 사망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산모 손해배상금 산정해주면서 이 태아도 태어난 사람이라고 보고 이 사람이 앞으로 살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뭐 상실수익이라든가 휴업, 뭐 위자료라든가 산정 안 합니다. 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산모에게 붙어있는 부착물이에요. 그래서 부착물이 죽었으니까 산모에 대한 위자료만 산정합니다. 위자료만. 정신적 고통이 클 테니 위자료만 좀 줄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기 사람으로 안 봐요. 근데 만약에 얘가 태어나자마자 차에 치여 죽었다면 그러면 당연히 얘는 사람이었으니까 다 발생하는 거죠. 예. 그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태아의 경우에는요. 근데 법에서 이렇게 민법에서는요. 태아의 경우에 권리 능력에 대해서 원칙이 태아의 권리 능력은 산모 뱃속에 있을 때는 모든 권리가 정지됐다고 봐요. 정지됐다가 모체로부터 떨어져 나오잖아요. 그럼 이 정지된 동안에 만약에 얘가 태어났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권리들이 있죠. 모든 권리들이 모체로부터 떨어져 나오면 그때 빵 시작되면서 모두 취득했다고 봐요. 그때 있었던 것들을. 이게 바로 정지 조건설이에요. 정지 조건설. 태아는 정지 조건설로 봐요. 근데 다만 법에서 태아의 권리 능력과 관해서 손해배상 청구하고 상속에 대해서는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를 해버렸어요. 얘는 뭐죠? 일단은 뱃속에 있을 때 손해배상 청구를 갖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태어나게 되면은 그때 잠깐 정지됐던 권리를 다 갖고 오게 되는 거고 죽어버리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태아에 대해서는 정지조건설을 권리 능력에 있어서는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근데 제가 상속과 관련돼서는 지금 확답을 안 드릴게요. 상속 관련해가지고 3보험에서도 한번 다뤄야 될 텐데 정지조건설에 대한 판례와 해지조건설에 대한 판례가 둘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딱 이렇다라고 꼬집어서 얘기가 그래요. 예. 두 번째, 의사능력이 있어요. 의사능력. 이 의사능력은 뭘까요? 권리능력은 말 권리 취득할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의사능력은 그냥 이런 똥인지 오줌인지 가릴 수 있는 능력. 야, 똥 오줌 분간 못해? 이런 의사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 쉽게 표현하면 그렇고 좀 어렵게 표현하면 사리 분별 능력.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리 분별 능력.
그래서 이게 라면살인지 우동살인지 구분할 수 있는 능력. 그건 농담이고요. 너무 경직되는 것 같았는데 농담 던졌더니 더 분위기가 쌓여지네요. 어쨌든 사리 분별 능력이 의사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그 지나가는 차도에 뛰어들면 된다 안 된다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사리 변식 능력이라고 그러고, 이 법에서 의사 능력은 몇 살부터 있는 걸로 보자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대략 10세부터 있다라고 보는 판례가 있는가 하면 6, 7세부터 있다라고 보는 판례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의사 능력을 따지냐면요, 교통사고만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볼게요. 애가 있어요. 3살짜리 애가 차도로 막 뛰어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차에 치여서 다쳤어요. 근데 그 3살짜리 애를 붙잡고 멱살을 잡고, 야, 무단횡단하면 안 되는 거 몰라? 너 과실 30%, 40% 이렇게 얘기한다면 우리는 그걸 뭐라 그러죠? 또라이라 그러죠. 또라이. 미친놈. 3살짜리가 뭘 한다고. 걔한테 과실을 매길 수가 없죠. 없습니다. 근데 6, 7세 이상 정도 되면은요, 차도로 막 뛰어들어갔어요. 그럼 얘네들은 차도로 뛰어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 정도는 분별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얘네 멱살을 붙잡고, 야, 너 차도 왜 뛰어들었어? 너 과실 30%야 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상이 되면.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3살짜리한테는 너 그래, 너 숙제물에 네 배상금이 100만 원이야. 근데 너 과실 있잖아. 알지? 3살짜리가 뭐 대답잘 못하니까 이러고 보고 있더니 30% 까고 70만 원만 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못 한다는 거예요. 얘는 과실을 매길 수가 없으니까. 대신 뭘 해야 되느냐? 얘는 과실이 없지만 부모한테 책임 매기는 거죠. 얘는 의사 능력이 없으니까 과실 못 매기겠어요. 근데 부모님, 애 뛰어다닐 때 뭐 했어요? 막았어야지. 감독자의 책임으로 보는 거죠. 감독자의 과실로 봐서 과실상계를 보통 한 20%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지급을 합니다. 예, 그 차이가 있어요. 근데 얘는요, 6, 7세는 지가 뛰어가다 사고 났으면은 부모의 책임이 아니라 얘의 책임으로 볼 수 있는, 얘의 과실로 볼 수 있는 거죠. 뺀다는, 상기한다는 의미에서는 결론은 똑같은데, 어떤 걸 근거로 빼느냐, 부모의 감독자 과실로 보느냐, 얘 본인의 과실로 보느냐 차이가 있어요. 이걸 구분하는 게 바로 의사 능력이에요. 의사 능력. 예. 그래서 의사 능력이 일단 있어야 되고, 세 번째, 행위 능력도 있어야 돼요. 계약을 체결하려면. 당연히 행위 능력이 있으면 사실 이게 다 있다고 봐야 되겠죠. 행위 능력은 뭐냐면 그냥 요 나이로 자른 거는 미성년자가 아니어야 돼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 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들어본 적 있어요? 네. 그러니까 치사는 말 그대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걸 얘기한 거거든요. 금치사는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없는 사람. 한정치사는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한정되어 있는 사람을 얘기해요. 알코올 중독이 심해가지고 그냥 뭐 달라는 대로 다 주는 사람들은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선고해가지고 보호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약간 좀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행위 능력에 있어서는 미성년자가 아니어야 되고 이렇게 한정치산자가 아니어야 돼요. 또 아니어야 돼요. 당연히 뭐 금치산자도 아니어야 되는 것이고, 금치산자가 되면 의상 능력이 없다라고 보는 거니까. 근데 행위 능력 같은 미성년자가 아니어야 된다는 건 우리 민법에서 미성년자 몇 살부터 몇 살까지 미성년자로 보는지 아십니까? 네. 만 19세에 도달하지 못하는 미성년자입니다. 지금 현재 법률상. 만 19세 이상부터는 미성년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만 19세부터는 나이로 끊었을 때부터는 행위 능력이 있다고 보는 거죠. 있다고 봅니다. 근데 나중에 여러분 책임 능력이라는 단어가 한번 나올 거예요. 공부하시다 보면. 책임 능력은 좀 달라요. 책임 능력은, 이 행위 능력은 내가 미성년자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건데요. 책임 능력은 내가 손해배상을 스스로 할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자전거를 훔쳤어요. 걸렸단 말이에요. 자전거를 파손시켰을 경우 손해배상 해줘야 되잖아요. 손해배상을 걔한테 직접 물을 수 있으면은 그게 책임 능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게 보통 한 만 13세 정도 보죠. 그것도 나이로 잘라놓진 않았어요. 그건 나중인데 우리 계약법에서는 아마 책임 능력이 나올 일은 없을 겁니다. 어쨌든 행위 능력 같은 경우에는 미성년자라 그래가지고 만 19세 이상이면은 행위 능력이 있다고 봐요. 자, 그러면 계약 성립 요건도 충족하면서 당사자 일방이 모두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일단 계약이 유효한 계약이 되는데 점점 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의사 표시도 일치해야 돼요.
내 속에 있는 의사와 내 밖에 나와 있는 표시가 일치해야 돼요. 예. 근데 우리는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사기 싫은데 살게요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예. 이쁘지 않은데 이뻐요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의사하고 표시가 일치된다는 것 갖다가 우리는 그래야지 계약이 유효하고 요 세 가지에 해당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계약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이 되면 안 된다. 이 비진의 의사표시가 뭐냐면요, 속에 있는 생각하고 겉으로 나온 말하고 다른 거예요. 사기 싫은데 살게요 라고 얘기하는 것들, 보험계약 체결할 마음이 없었는데 보험계약 체결할게요 라고 얘기하는 것들, 이런 속마음과 표시가 달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비진의 의사표시. 예. 그래서 비진의 의사표시가 아니어야 되고요. 두 번째, 통정 허위 표시여서도 안 돼요. 예. 통정 허위 표시가 뭐냐면요, 당사자 간에 정은 통했어요. 마음은 통했어요. 마음은 통했는데 표시 자체는 허위로 나온 거예요. 사랑과 전쟁에서 잘 나오는데 위장이요. 부부간에 서로 마음은 통했죠. 우리가 위장이혼 한다는 거. 그리고 표시는 뭐죠? 남들이 봤을 때는 이혼이 아니라 위장이혼이니까 이거는 허위 표시죠. 사실은 이혼이 아니잖아요. 이게 이런, 또는 허위 매매서를 작성하는 거. 우리 누구 속여 먹어야 되니까 우리 앉아가지고 이거 쓰자. 다운 계약서 쓰자. 알았지? 이렇게 쓰는 것들. 이런 것들이 모두, 하지만 남들이 봤을 때는 이거는 사실 내막은 허위잖아요. 이게 바로 통정 허위 표시예요. 즉 보험계약의 의사표시는 비진의 의사표시여서도 안 되고 통정 허위 표시여서도 안 돼요. 그 다음에 착오여서도 안 돼요. 착오는 뭐냐면 비진의 의사표시랑 비슷한데 속마음은 A예요. 근데 행동은 B로 했어요. 네. 근데 이 비진의 의사표시는 내가 A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 겉으로 B요 이렇게 얘기는 알고 있죠, 본인이. 근데 착오는 A 생각하면서 B요 라고 얘기했던 사실 몰라요. 자기는 A라고 생각했다고 생각해요. A라고. 제일 좋은 예시가 뭐냐면 장례식장에 갑니다. 조회금을 내요. 10만 원짜리 내려고 냈는데 100만 원짜리를 내버렸어요. 그러면 내 속마음은 10만 원이었는데 모르고 100만 원을 냈는데 하면서 나 모르고 있었어요. 나는 10만 원 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100만 원 표시했지만 10만 원 냈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 지갑을 뒤져보니까 100만 원짜리 수표가 없어. 생각해보니까 어라? 글로 바로 잘못 들어갔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착오예요, 착오. 나중에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되니까 행위 당시에는 100만 원 주면서 100만 원 주고 몰라. 본인이 A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착오예요. 그러면 비진의 의사 표시하고 통정 허위 표시는 무효입니다. 무효. 근데 착오에 의한 의사 표시는 취소할 수 있어요. 취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취소할 수 있다는 결국 10만 원짜리 낼 줄 알았는데 100만 원 잘못 내놓고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가가지고 야, 나 미안한데 나 사실 10만 원 내려고 그랬거든. 90만 원 돌려주면 안 되겠니? 라고 취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게 되면은 취소를 했을 때 그 사람은 90만 원을 돌려줘야 되는 거죠. 그 차이가 있어요. 어쨌든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능력들이 있어야 되고 이런 의사표시에 해당이 되지 않아야 되면서 그 의사표시 자체가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여서도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보험계약을 체결하러 갔더니 보험대리점에서 들어오세요. 지금 문을 탁 닫고 잠깐만요. 저 실장님 오실 거예요. 기다리세요. 하더니 웬 미모의 아가씨는 가버리고 막 우락부락 들어와가지고 오셨냐면서 문 탁 잠그고 보험계약 체결하러 오셨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들어만 볼 생각이었는데. 그래가지고 아주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계약서에 울며 겨자 먹기 사인했다 나오면은요.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되기 위해서는요.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면 안 되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도 취소가 가능합니다. 취소. 그래서 이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 간의 모습이 이런 형태들을 띠고 있어야 됩니다. 즉 쉽게 표현하면 제정신 박힌 사람들이 자기 본 마음과 일치하는 의사표시를 통해 가지고 계약이 성립됐을 때 비로소 그 계약은 유효하다고 보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계약에 대한 전제 조건입니다. 성립 요건이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보험 계약과 관련된 대전제는 제가 어느 정도 다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렸고. 약관상에 네. 그 책임 지시 발생, 네네. 발생 네. 표현에 일회범위가 빠지는. 네.
아, 하는 것과는 저 내용이 다른 거. 다른 내용이죠. 이거는 그냥 보험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유효하게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고요. 이 법에서는 솔직히 말 아다르고 어다르거든요. 보험자의 책임이 발생한다는 거, 보험 계약상 책임이 발생하는 거하고 보험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건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험 계약은 일단 유효하게 성립은 했지만 보험료를 안 내면 보험자는 책임을 질 필요가 없죠. 왜? 돈을 안 받았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근데 보험 기간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계약 성립 요건과 보험 기간 개시 요건은 달라요. 혹시 안보험은 다 가입하셨죠? 안보험. 안보험 하나씩 가입하셨죠? 그럼 안보험 혹시 첫날부터 보장되는 걸로 아세요? 아니면은 90일 면책 기간 있잖아요. 90일 면책 기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보험 가입하시면은요, 돈 낸 첫날부터 보장되는 게 아니라 일반 암 같은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해서 90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보장이 돼요. 왜 그렇겠죠? 첫날부터 보장해버리면 안보험 손해를 어마어마할 것 같지 않으세요? 아침에 콱 했는데 각혈 막 이만큼 나왔어요. 바로 가가지고 안보험 가입하고 다음날 병원 가가지고 검사 받고 그 다음날 가서 돈 받고 암 진단비가 보통 5천, 뭐 6천, 뭐 1억 이렇게 고액이잖아요. 그러면 보험료 한 10만 원 내고 엄청 버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암과 같이 잠복기가 있는 질병들에 대해서는 90일 보상 제외 기간을 두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90일 보장 제외니까 우리 90일 있다 봐. 90일 있다 내가 그때부터 돈 낼게 안 하잖아요. 첫 해부터 보험료는 내잖아요. 보험료는 그때 냈죠. 그럼 사실상 계약도 그때 체결했고 보험료도 그때 냈으니까 계약 체결되면서 계약 성립됐고 보험료 냈으면서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가 되는 게 맞죠. 근데 책임은 언제부터 개시되죠? 실질적으로 90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그럼 또 이건 뭐죠? 계약 성립도 이때 됐고 책임도 이때부터 개시가 돼야 되는데 1회 보험료를 냈다면 원칙상 책임은 90일 지난 때부터. 이걸 뭐라는 예정보험이에요. 예정보험. 즉 계약이 성립됐다는 거하고 책임이 개시됐다는 거하고 보험료를 냈다는 거는요. 모든 요건들이 다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제가 조금 이따 보험 기간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천천히 하면서 할 테니까. 어쨌든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는 결국 보험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되고 있는 거죠. 이런 모습들 자체가. 네. 자, 그러면 이제 교재로 들어가 보죠. 저 먼저 12페이지 보시면은요. 12페이지 맞죠? 제가 PDF 파일로 저는 복사해가지고 페이지 다른 말씀해 주세요. 안 맞으면 저는 이렇게 따로 복사해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자, 12페이지 보시면 보험제도 및 보험계약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의 의 및 구별 개념 해가지고 대수의 법칙, 수지 상등의 원칙, 급부, 반대, 급부, 균등의 원칙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정의를 보시면 될 겁니다. 근데 밑에 이제 박스에 판례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요. 그거는 좀 보셔야 됩니다. 그거는 시험에 한번 나왔던 지문을 제가 갖고 온 거기 때문에 보험계약법에서는요. 판례가 매년 새로운 판례가 나오는 게 아니라 기존에 나왔던 판례를 많이 재탕, 삼탕 많이 합니다. 많이 합니다. 그러다가 새로운 판례가 조금씩 얹어가는 형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기존에 나왔던 판례대로 공부하신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 보시면 상조사업이 우연한 사고 발생으로 조합원들에게 생긴 손해의 보상을 위하여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비축한 자금으로 대수의 법칙을 응용한 확률 계산 방법에 의한 급부, 반대, 급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보험사업으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있는 만큼 그 사업이 비영리적이거나, 이거 밑줄 그어두십시오. 그 사업이 비영리적이거나 구성원이 한정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보험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문제에서는요. 상호보험은 실질적으로 보험 형태가 아니므로 보험계약법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이런 식으로 나왔었습니다. 상호보험 하면 여러분들이 상호보험은 뭐야? 근데 이제 상호보험 우리나라에서는 엄밀히 말하면 선주 상호보험이라고 있긴 한데 그건 엄밀히 말하면 상호보험 형태를 떼었다기는 좀 그렇고요. 사실상 상호보험 우리나라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형태는 없어요. 상호보험 형태는 없는데 이론상으로 규정은 되어 있어요. 상호보험이 가능하다. 체결할 수 있다. 근데 상호보험 말 그대로 상호부조 같은 겁니다. 상호부조 같은 거고 단체가 이제 그냥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단체 기금하는 거예요. 기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모여가지고 하나의 단체를 만들어 볼까? 우리 상호부조하는 모임 하나 만들자. 그러면 모여가지고 만약에 돈 얼마씩 모으고 이렇게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같이 모으기로 했다면 저를 포함해서 경조사를 대비해서 얼마씩 걷자.
걷어놨다가 여러분들이 돈 냈으니까 누가 되는 거죠? 돈 냈으니까 계약자. 저도 계약자, 여러분도 계약자. 그리고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가 발생한 사람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누가 줍니까? 우리끼리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주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되는 거죠? 제가 만약에 일 터져가지고 청구하게 되면은 손해보험에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피보험자거든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럼 나는 계약자면서 피보험자가 되는 거죠. 근데 보험금은 누가 주는 거죠? 우리가 주는 건데 나도 그 일원이잖아요. 그럼 나는 보험자의 지위에도 있는 거죠. 계약자도 되면서 피보험자도 되면서 보험자의 지위도 되는 거죠. 근데 보험은 뭐죠? 보험자는 나 외에 다른 사람이잖아요. 위험을 전가했잖아요. 그런 견지에서 봤을 때에는 상호보험과 보험이 차이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대수의 법칙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발생할지 얼마나 줘야 될지 예측을 해가지고 기금을 모은다는 그 실질적인 모습이 있어서는 보험과 유사하니 보험을 규율하는 보험계약법에 있는 조항을 준용하는 게 맞다라는 게 판례의 태도이고 보험계약법에서도 그런 부분 때문에 공제라든가 상호보험도 보험계약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죠.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이 박스에 있는 내용이.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이제 구별 개념 보실게요. 구별 개념은요, 참고로 문제로 기출된 적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오히려 옛날에 손사이론 시험이 있었을 때 뭐 자체보험자나 이런 거 기술하시고 많이 나왔었고요. 보험계약법에서는 많이 나오진 않고 문제로 기출은 거의 없어요. 근데 구별 개념은 한마디로 보험과 유사한 제도들이 이러이러한 게 있는데 도대체 보험이랑 무슨 차이가 있냐 이겁니다. 첫 번째, 자가보험입니다. 자가보험. 자가보험은요, 이런 거죠. 제가 집을 갖고 있는데 화재가 날 것을 대비해서 보험자한테 보통 보험 넘기면 내 위험에 대한 보험료만 주는 게 아니라 설계사 수당, 보험에서 사업비 다 포함해서 보험료로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아깝단 말이에요. 아까워서 내가 그냥 내가 내 집 사고 날 거 대비해 가지고 기금을 모으자. 당연히 얼마의 기금이 나갈지 알 수가 없으니까 나의 어떤 평생 42년 평생의 쇠복에 의지해서 대수의 법칙에 따라 가지고 확률을 결정해야 되겠죠. 결정해 가지고 내가 얼마씩 내야 되겠다. 즉 대수의 법칙을 적용함으로써 내가 얼마를 내야 될지 결정해야 된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보험과 유사하죠. 보험과 유사합니다. 하지만 자가보험은 타인에게 위험을 전가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위험을 끌어안는 거죠. 그 면에 있어서는 보험과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자가보험이 내 스스로 돈을 모은다는 점에서는 저축과 또 비슷해요. 저축과 비슷한데 저축과 차이점은 저축은 뭐죠? 내가 사고가 날 것 같으니까 대수의 법칙에 근거해서 얼마씩 저축해야지가 아니라 저축은 여유자금을 그냥 넣는 거죠. 사고 발생 확률, 개연율 이런 거는 무시하고 자가보험은 사고 발생 개연율을 감안해 가지고 돈을 걷는 거죠. 그 점에 있어서 자가보험과 저축의 차이가 있고 전가를 시키냐 안 시키냐에 따라서 자가보험과 보험은 또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자가보험은 당연히 계약이 아니죠. 내가 나하고 체결하는 건 계약이 아니잖아요. 당사자가 없으니까. 아까 우리 계약에서는 당사자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계약이 아니죠. 계약이 아니니까 당연히 보험계약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죠. 자가보험은. 또 거기서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공제에 있습니다. 공제. 공제는 사실 생소한 분들은 되게 감이 안 잡힐 수도 있는데요. 그냥 공제를 생각하시기 전에 이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 버스 공제, 택시 공제, 화물 공제, 요 공제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는 학교 안전 공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택시 공제는 뭐죠?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공제조합에다가 가입을 하죠. 공제료를 내고. 그러면 택시 운전사분들 사고 났을 때 본인이 주체에 서게 되면은 대인 공제라 그래가지고 보상을 해주는 거죠. 공제조합에서. 그게 공제입니다. 그게 공제예요. 여기서 말하는 공제예요. 그럼 보험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도 혹시 다 자가용 갖고 계시면 지금 만약에 오늘은 뭐 일요일이니까 월요일날 전화하셔가지고 택시 공제 전화하셔가지고 저 자가용 몰고 다니는데 저 택시 공제 가입하고 싶거든요. 저 좀 가입해 시켜주면 안 돼요? 그럼 택시 공제에서 받아줍니까? 아니, 안 받아주잖아요. 왜 안 받아주죠? 기사가 아니니까. 즉 보험. 근데 제가 삼성에 전화해가지고 저 보험 하나 가입하고 싶은데요. 뭐라 그러죠?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이러잖아요. 공제는 튕기고 일반 보험사는 받아주고. 왜 그렇죠? 택시 공제는 택시 운전사만 가입 대상인데 나는 가입 대상이 안 되는 거죠. 즉 공제는 가입 대상이 특정돼 있죠.
보험은 그런 거 없죠. 예. 제가 작년에 뭐 교통사고 내가지고 100억치 손해내는 게 아닌 이상은 인수거절될 일이 없죠. 그래서 공제는 보험과 차이점이, 다만 공제도 공제료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대수의 법칙에 근거해가지고 사고 발생 기간을 측정하고 위험 단위수 해가지고 대비해서 순보험료 얼마, 사업보험료, 순보험료 대비 몇 프로에서 얼마 다 측정합니다. 보험과 거의 유사해요. 유사한데 가입 대상이 특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보험과 차이가 있죠. 화물공제는 화물 운전하시는 분들이 가입하신 것이고, 예. 학교안전공제는 학교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담보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제하고 보험은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보증이 있어요. 보증. 14페이지만 위에 보시면은요. 하지만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성질상 공제는 보험과 매우 유사하므로 개정된 보험계약법 664조에서는 이 표현의 규정은 그 성질에 상반되지 아니하는 보험에서 상호보험, 공제, 동그라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공제가 추가가 됐죠. 예. 그래서 그 부분 여러분들 한 번 나왔었거든요. 한 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별거 아니라 그래가지고 그냥 넘어갔다가는 나중에 시험 들어가면은 어이없는 데서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런 거 문제 나오면 뭐죠? 그냥 먹으라는 거잖아요. 예, 그냥 점수 주는 거니까 이런 것도 점수 받아 먹어야죠. 예. 그다음 보증이 있습니다. 또 보증은 내용이 조금 길기 때문에, 예, 지금 50분이거든요. 쉬었다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